네, 오늘은 11월에 치러지게 될 미 대선의 승부처인 7개 경합주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변수인데요. 네, 미 대선이 9개월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화되며 미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공화당 경선 때도 그렇고 현지에서 저희한테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오늘... 뉴햄프셔에서 직접 왔습니다. 예. 오늘 생생한 이야기 또 전해주실 것 같은데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7개의 주요 경합주 가상 대결 결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범위 밖으로 밀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미국 이제 민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좀 향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현상이 지난 한 10월 중순서부터 사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하는 거는 한 1년 이전서부터 왔었는데 10월 초순에 여론조사에서 이 경합주에서만 여론조사한 것이 나왔습니다. 네. 이 경합주가 왜 경합주냐면 여기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사 결과가 트럼프가 오차범위 한도 바깥의 격차로 이기는 게 거의 다 경합주 6개나 7개 주가. 그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이 추세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서 경합주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선거를 가까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지금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지금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결정이 날 때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또 내용을 봤을 때요,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통은 이제 뭐 경제 때문에 그러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데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민 문제를 꼽은 이제 답변이 좀 많았어요. 요건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조사 네. 안에 경제가 있었습니다. 그쵸.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캠프는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네. 사실 미국 유권자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 경제를 가지고 표심이 경제에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민 문제라고 하지만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이요. 그렇죠. 생각나시겠지만은 트럼프 4년 대통령 할 때 국경, 장벽 이게 그래서 나온 거죠. 다 막았죠. 예, 국경 장벽을 만들어서 이 난민 들어오는 걸 막는다라는 거는 미국 유권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리버럴이니까 소수계들이 그게 아니다. 그리고 국경 장벽을 반대했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집권하고서부터도 트럼프가 유지하던 국경을 강화시키고 장벽을 만드는 거를 중지하고 그 예산을 빼왔는데 이게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위로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공화당 지역에서 난민을 받지 않고 다 민주당 지역으로 막 보내고 이 난민들을 수용하려니까 미국의 안전, 경제, 이 비용 들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백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미국의 지켜야 되는 일반 사회적 가치 이런 거를 이런 사람들로부터 침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뉴스에 나오니까 경제 문제만큼이나 네. 선거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바이든도 어쩔 수 없이 얼마 전에 여기 한 발 뺐습니다. 처음에는 난민에 대해서 유효한 입장을 갖다가 네. 조건을 달아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국경을 강화하고 폐쇄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의회랑 협력하고 통과를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입장이 훨씬 지지를 많이 받는다. 계속해서 이 이슈는 선거판의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현지 시간으로 이틀 뒤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으로 경선을 진행합니다. 물론 뉴햄프셔가 있긴 했지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그 여성 유권자가 좀 우위에 섰다. 바이든 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성 유권자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거는 여성 유권자의 바이든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도저히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대법원을 6대3 비율로 보수 우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낙태라는 문제를
여성의 권리가 아니고서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걸로 규정이 돼가지고 아주 그 미국 사회를 벌컥 뒤집어 놨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은 트럼프의 등을 돌리게 되죠. 이게 바이든 쪽으로 오면서 여성 표는 이전서부터 바이든한테 이렇게 모아져 있었던 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여성이 직결된다 그러는 거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처음으로 민주당의 경선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일이죠. 3일. 네. 3일 경선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 당이 동시에 경선을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지율 조사한 거에 있어가지고도 역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바이든 쪽을 지지하는 걸로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지지율 조사의 내용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도 경선 레이스를 이제 본격적인 걸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로 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은 집권하면 네. 다음번에 어떻게 이길 건가가 제일 중요한 이슈로 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집권을 했으면서 미국이 트럼프 정치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왔잖아요. 나는 이걸 바로잡겠다가 바이든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 선거운동에 본인을 많이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이 오니까 캠페인 안에 바이든은 어떤 후보고 현직이지만 앞으로 4년을 어떻게 갈 거라는 게 미디어에 많이 나오지를 않았죠.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라는 거는 비로소 내일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의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제 캠페인 안에 대통령이 이제 집중 조명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몰리게 되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7개 경합주 현재 여론조사 상황도 그렇고 여성 유권자들 표심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의 추세가 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아니면 좀 변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뉴햄프셔에서 제가 뉴스에 연결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트럼프가 후보가 되는 과정이 11월 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세력은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에 자기 지지세를 공화당으로 끌고 가서 공화당을 접수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고 지금도 그런 기반으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전하고 다릅니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는 아니다라는 세력이 모여지고 결집돼서 그 가운데 트럼프 대안이 누군가라고 한 게 니키 헤일리라는 거의 무명에 있던 후보가 뜬 거죠. 예.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캠페인에 트럼프 발톱의 가시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본선거를 놔두고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트럼프의 변수, 리스크라 그러죠. 네. 이런 것들도 지금서부터는 여론에 크게 부각이 되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에는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 경선 과정이 사실은요 이 현직이 없을 때 이 선거 열기가 세잖아요. 네. 2000년, 2008년, 2016년.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이 나왔기 때문에 한 당에서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공화당이 제자리를 찾느냐 아니면은 다시 트럼프가 정치 외곽에서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이니셔티브를 쥐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극화된 미국의 정치라는 이 어려움 이게 이제 트럼프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좀 지각이 있고 오피니언 리더나 지식인들은 공화당에 있는 그런 전통 공화당들이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이 GOP라 그러잖아요. 가장 전통 있는 공화당이 이게 너무 어려워지고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큰 공화당 내 변수라고 보여지죠. 이게 과거와 지금 이제 트럼프를 바라보는 공화당 내 시선이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예. 하나의 변수는 이제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잖아요. 사법 리스크 자체는 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법률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라던가 뭐 배상으로 측정되는 금액들이 상당해서 이 어떤 재정 리스크까지도 이제 떠안게 된다고 하는데 요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트럼프 캠페인이 우려하는 거는 네. 범죄 혐의가 있고 이게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자기네들 지지층을 보면은 자신이 있는데 사실 미국의 선거를 가까이 보면은 돈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범죄가 밝혀져서 형을 받는 것보다 이 정치권에서는 예. 이거를 진행하는 사법 과정 중에서 재판 과정 중에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리걸 피, 이를테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어렵죠. 예.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캠페인은 돈을 많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쓸 돈이 바닥이 났어요. 이미 시작이 됐죠. 그 트럼프는 자기 것만이 아니라 대통령 할 때 범죄를 혼자 한 게 아니니까 다 기소된 자기 편들도 이걸 해줘야 되니까 이 돈이라는 게 크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이게 맨 처음에는 트럼프가 범죄 혐의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트럼프는 돈도 많이 들어오고 올라갔어요. 바이든의 권력에 탄압받는다라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지지층들은 더 결속이 됐다. 예. 비로소 선거가 시작되니까 민심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합주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니까 나는 트럼프 지지층 말고 부동층에서 트럼프 찍었던 표심들이 나 저 재판 지켜본 다음에 그걸 보고서 트럼프를 또 찍냐 안 찍냐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아이오와 뉴햄프셔를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큰 변수죠. 예. 그래서 비로소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보수 성향의 여성 유권자들이 헤일리 전 대사에게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은 좋지 않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좀 여론조사를 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5% 이상이나 밀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역시 딥사우스니까 아주 보수적이고 보수 우파들이 있고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니까 니키 헤일리가 거기서 2번 주지사를 했어도 트럼프와의 지지율이 한 30-40% 이상씩 났었어요. 2016년 선거를 통해서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오히려 좀 좁혀진 건데 또 불구하고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이길 확률은 없는 거죠. 뉴햄프셔에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지율 격차를 좁히면서 3월 5일 슈퍼투스데이까지 가느냐. 네.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가느냐가 니키 헤일리의 목표인데 그러한 선은 니키 헤일리가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주는 지지율 조사가 나온 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말했던 이게 시간이 소요될수록 흐를수록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 사법 리스크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니키 헤일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정확하게 설명해 니키 헤일리에게 유리한 것보다 트럼프한테 절대 불리하죠. 니키 헤일리는 그냥 있는 거죠. 반사 이익을 얻을 그렇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선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선거입니다. 네.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뉴햄프셔 제가 방송에서 전달했듯이 그날 저녁 때 그렇게 트럼프가 이겼으면서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는 그 이긴 것처럼 진 겁니다. 그렇죠. 10% 11%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서 어이쿠한 게 얘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달 후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갔겠구나. 저 2월 24일날 하잖아요. 그때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 돈 주는 사람들 니키 헤일리한테 줬다가는 내가 대통령 되면 국물도 없다. 이 얘기를 거기서 막 하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니키 헤일리한테 질까 봐가 아니라 공화당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정치 자금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목요일 어제 플로리다에 니키 헤일리한테 돈 주는 자기한테 네. 2016년에 주고 이번에 안 주는 거부들을 한 17명을 막아지고서 회의를 했는데 네. 결론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헤일리 전 대사가 이렇게 아직도 내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헤일리 전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묶어서 고약한 노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대1 구도 말고도 양측을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들이 헤일리 전 대사에게는 어떤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뭐 지금 두 후보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은 난 젊었다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령에 있는 후보 둘이서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 선거는 2020년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2020년은 팬데믹으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캠페인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2016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저는 2016년에 트럼프의 랠리를 많이 봤는데 어떻게 8년이 지났는데 더 씩씩해지고 트럼프는. 근데 조 바이든은 너무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가 갖고 있는 강점인 이 그 노인 정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트럼프한테는 뭐 잘 맥히지 않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제 공식적인 경선을 시작하는데 이 경선지를 그러니까 처음 경선지를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정한 뭐 여러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이 배경을 좀 어떻게 이해하게 됐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대통령 만든 거예요. 아, 과거에요. 예. 4년 전. 2020년에 아이오와에서는 4등을 했어요. 그쵸. 아, 이게 바이든은 아니구나 갔어요. 네. 그다음에 뉴햄프셔에서는 3등인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가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비로소 이제 좀 크고 그다음에 여러 인종이 있고 민주당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좀 표준이 되는 주입니다. 그 흑인 유권자도 많다고 그렇죠, 있지. 하더라고요. 뉴햄프셔는 거의 백인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힐러리 때 나와가지고 블랙들이 힐러리의 케어를 많이 받았는데 오바마를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힐러리나 바이든이나 이런 정치 세력에 흑인들은 빚진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때에 우리는 바이든을 지지해야만 된다. 힐러리가 그때 와서 클린턴도 바이든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바람이 불 때에 네. 눈에 보이지도 않던 바이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 때문에 떠가지고 그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팬데믹이 왔어요. 그리고 작은 군소후배 백인들이 다 바이든을 엔돌스 해가지고서 4등, 5등 하던 사람 1등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바이든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잊을 수 없는 거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선거 경기를 좀 맛봐라. 다음에는 경선을 민주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시작한다. 요거 하나가 있고. 근데 설명드린 것처럼 예. 아이오와나 뉴햄프셔는 선거의 풍향계라는 전망을 하기가 되게 균형이 없습니다. 백인만 있지, 너무 보수적이지, 너무 저소득이지.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경선에서 누구 후보가 1등하면 거기에 몰리기 때문에 그쵸. 좀 형평이 어긋나는 게 있었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024년 선거에서부터 민주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돌풍을 다시 한번 좀 이제 시작을 딱 해보겠다 이런 이제 계획인 건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흑인 유권자의 표심이 그때랑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든 캠프가 우려하는 거는 예. 흑인뿐만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네. 우리 같은 아시안 여기에 표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흑인, 히스패닉 우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네. 대통령이 돼서 공약을 흑인들이요, 당신들 투표 편하게 해주도록 투표법을 편의법을 만들겠다 공약했죠. 히스패닉의 이슈는 이민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민 개혁하겠다. 너무 씩씩하게 공약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2020년은 우편으로 투표를 하니까 바이든이 이긴 거죠. 투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소수계들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약을 안 지킨 게 있고 그리고 빈곤 격차가 커지면은 흑인들은 거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일반적인 삶의 어려움이 팽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저 바이든이 맞냐 이래가지고 그리고 블랙 라이프스 매터 때 나왔던 네. 시민사회 세력들이 바이든의 좀 우유부단한 모습, 무능한 모습 때문에 빠졌죠. 예. 그때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렇군요. 대표께서 지난 그 뉴햄프셔주 이 공화당 경선에도 직접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미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경선 현장을 직접 다니고 계신데 지난 선거와 좀 비교해서 이번 선거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2000년서부터 엘고 부시 붙었을 때 중요하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경선을 봐야 미국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똑같아요. 선거 캠페인 할 때 열심히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세집니다. 우리는 커넥션이 없으니까 몸을 처음서부터 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경험해 보니까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추웠잖아요. 가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열기하고 다른 거는 겉으로 보기엔 트럼프는 맞지만은 왜소해졌습니다. 씩씩하지만은.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트럼프 열광적인 지지층들이 좀 광범위했었어요. 2016년에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지지층들만 따라다니죠. 30도 영하의 추위도 트럼프 지지하는 게 넘는 사람들만이 나온다고 보니까 그때하고 트럼프 많이 달라지고 두 번째 트럼프는 정치 스타일이
뭐 7대 3으로 이기고 6대 4 이게 아니에요. 트럼프 목표는 51대 49가 났습니다. 갈라치기라 그러잖아요. 야, 적개심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 편 네 편 갈라가지고 요거를 게임에서 하는 게 트럼프 정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양극화가 된 게 그건데 아직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나 지식인들이 이걸 알죠. 그래서 이걸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여론이 그때보다 많이 팽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해야 좋습니다. 유리하든 말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아무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 이런 매우 위험한 후보라는 게 많이 여론화돼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 양극화라는 이제 말씀을 줄곧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한 9개월 정도 남았죠. 남은 시간 동안 뭐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네.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슈에는 양극화가 좀 해소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의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중심에 들어오면은 이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일단 트럼프 정치에 대한 그 혐오나 염증 같은 게 네. 여론이 좀 높아지고 그거잖아요. 저 범죄 사실이 나오면 난 안 찍어. 이게 생각보다 여론조사에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경합주에. 네. 경합주가 큽니다. 펜실베니아, 이 조지아, 저 위스콘신 이런 데는 선거인단이 많아요. 이런 데 경합주에서 표심이 그런 부동층이 결정을 하니까 부동층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조 바이든 쪽에서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캠페인 전략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 대선 관련 현재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